국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시험 본 소감 할만한 것 같아 얘들아. 아니요. 잘 쳤니? 잘 봤니?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계속 나올 거란 걸 염두에 두고 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점차 발전해 나가면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중간고사 경향성 분석을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로 나눴는데 뭐 시험 범위 구성이랑 전체적인 난이도, 그 다음에 좀 문항 몇 개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구성이 어떻게 됐었냐 보면은 한 3부분이었어요. 일단 문항수가 27문항이었는데 뭐 알다시피 전체 객관식이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여러분 학교가 30문항으로 무조건 고정적으로 냈는데 이번에 신기하게 3문항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배점이 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역이 3가지가 있는데 뭐 문학 10문제, 문법 10문제, 그 다음에 기타 영역, 뭐 담화, 매체, 그 다음에 뭐 글쓰기 등등, 그게 이제 10문제씩 있었고, 다행히 좀 문법 부분의 비중이 좀 적은지라 그래도 부담감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27문제가 나왔고, 그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방금 3가지 영역이 있었죠. 문법, 문학, 기타. 기타 영역은 굉장히 평이했어요. 여기서 틀리면 좀 큰일 났었던 그런 시험이었고, 문법 부분, 뭐 기본적으로 원래 문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법이 정말 나올 사항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핵심적으로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하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러한 시험이었다. 문법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문학은 외부 지문 여기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주변 학교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많다라는 표현은 이때껏 1학년 때 너희 학교에서 출제하던 양상에 비하면 많아졌다라는 거여서 사실 막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보면 작품이 형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따 보면서 얘기할 텐데 일단은 뭐 각각의 영역별로 보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몇 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그래도 공부하면 맞힐 수 있게끔 나왔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이 그래도 나름 높지 않아요? 꽤? 평균은 얘기 안 해줬니? 혹시? 평균이 몇 점이라고? 67. 가늠이 안 되네요. 평균을 생각하면 안 돼요. 등급 컷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1등 컷은 몇이래요? 94.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5등급제여가지고 1등 컷이 꽤나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 좀 해줘야 된다는 거. 몇 개 이제 좀 세부적인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문학 부분. 실제 어떤 친구의 시험지여가지고 다소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문제 나왔던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동짓달 기나긴 밤, 뭐 사건의 지평선. 이 문제 관련해서 보자면은 내가 수업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보통 국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잘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뭐 이거 거의 틀렸을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밑줄 친 거 좀 조심해주면 좋은 게 그러니까 보통은 선지를 통째로 읽다 보니까 범하는 오류가 이렇게 잘라서 읽지 않고 그냥 쓱 아마 그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분명하게도 의문형 의미가 있지만 이 뒷부분이 틀렸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잘했죠. 보면은 서리법이다, 즉 다양한 답변을 생각하도록 한다가 아니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뭐 기본적 문제였죠. 2번. 뭐 딱히 말할 예고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뭐 개념어 같은 것들 여기 지금 이 친구도 이제 물음표 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무튼 이거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넘어가서 3번. 얘가 좀 다소 난해했던 문제인데 혹시 이거 맞힌 사람 있니? 숨도 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를 좀 너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업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던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배우고 그 관점이 4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관점 하나가 빠져있고 그게 뭐냐면 내재적 관점인 즉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했었어요. 즉 작품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표현상 특징이나 화자의 정서 같은 것들. 근데 교과서 내에서는 그거를 빼고 나머지 3개만 다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의도한 바가 뭐냐면요,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해서 감상했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라고 했으므로 어디 있어? 지금 3번 선지.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자를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치환해서 형성한다. 이건 작품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서 중심인 거야. 우리가 설령 뭐 이 외재적 내재적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진짜 교과서 안에서만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거든. 중학교의 내용을 아예 거부하고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학교는 진짜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내는 문제들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학습 목표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던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
4번. 또 4번 틀렸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방금? 자, 어쨌건 이것도 밑줄 친 이유는 앞서 있었던 이유랑 같은 이유예요. 보통 이제 선지를 읽을 때 되게 단순하게 통째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 친구는 맞았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려했을 때 이걸 바로 골랐는데 그늘 눈물이라는 시어를 반복 사용해 삶의 무게와 비애감을 애상적으로 표현했다. 그냥 쓱 봤을 땐 맞아 보이지만은 하나하나 판단할 때 있어서 작품 속에서의 화자 정서가 실제로 저기서 뭐 삶의 무게와 비애감이 드러나는가, 그늘과 눈물과 관련된 구절에서 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이것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외부 지문이잖아요. 내가 이제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외부 지문이 나오면은 바로 읽지 말고 원래 알고 있었던 본문과 비교해서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줘야 된다. 반드시 접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랑 연결해서 나왔던 건데 이거 읽어보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 작품 속의 내용이 뭐야 결국엔? 나만 이해했어?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여기 밑줄 치는 거 보면은 해학적 표현 혹은 여기 지금 보면은 사설시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 이거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고1 때는 이런 문제 잘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학교 때 설령 시조에 대해서 배우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처음 고1 올라오면 대부분이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이건 완전 그 국어에 대한 피지컬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시조에서도 우리는 평시조라는 거를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 배웠지만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를 알고 사설시조의 특징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피지컬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좀 뭔가 난이도를 좀 높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아마 이것도 좀 많이 틀렸을 문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혹시 이거 맞았다 꽤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작품과의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하되 이거는 조금 너무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땅끝 1942 열차. 얘도 마찬가지예요. 11번 문제. 이 친구 애매해. 이렇게 써놨잖아. 잘하는 거야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디테일이 없다는 거예요. 화류법을 통해 자연물의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화류법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지는 애초에 본문을 보지 않고도 틀린 선지잖아요. 화류법은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생물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시험장 당장에 좀 고민이 됐던 거였죠. 이런 식으로 개념화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12번 이거 그냥 밑줄 쳤는데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덜커덩거림을 하는 게 어떤 심상인지 알고 있죠. 그치? 청각일 테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넘어가서 그나마 좀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이거.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 읽어볼게. 그런데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위치는 물어보잖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얘는 원래 이 시 안에서 그런데라는 시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배를 밀며라는 시 안에 그런데라는 게 이 5번 절에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직전보강 전에 이제 모의고사 풀었을 때 내가 한번 설명해줬던 게 뭐였냐면 앞에 있었던 말의 반복일 것 같아요. 원래 작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나는 이제 나희덕의 땅끝 말고 그때 뭐였더라? 나희덕의 작품이 기억이 안 나네. 이 시를 보면요 약간 그런 구조잖아. 너희도 알다시피 중간에 시상전환이 나타나죠.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라는 걸 중심으로 나타나 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시 안에서 외부 지문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가를 요구하라는 건데 그래도 좀 쉽지 않았던 문제기는 해요. 이거 거의 맞힌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맞았다. 어떻게 맞았어? 샤프 어떻게 맞았어? 되게 신기하다.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게 좀 얘를 중심으로 이 앞의 연과 뒤의 연이 이게 지금 시상이 전환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너무 빈약해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시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대처하기가 좀 힘들었던 문제예요. 보면은 난장판이죠 여기 보면은. 그치? 그랬던 문제입니다. 일단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역설법 찾으라는 문제였죠.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직전 보강 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네. 이거 실제로 너희가 풀었던 직전 보강 전에 모의고사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 그러니까 너희 학교에서 이런 문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역설법, 추상적 개념 구체화 둘 중 하나 나올 수 있으니 분명히 해둬야 된다. 나왔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것도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다비드는 4번 선지의 표현법이 뭔지 알아요? 반어법. 역설법과 반어법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딱 그거를 가지고 선지해 낸 거야.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부 지문 1942 열차와 같이 연계해서 나온 거. 얘는 왜 냈을까? 낸 취지가 뭘까? 딱 봐도 어때?
이 시. 뭔가 시 같지 않은 시잖아. 그러니까 산문시기 때문에 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그나마 비교적 좀 쉬웠던 게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막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 밑줄 친 게 뭐 부사어 이런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수업 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요령껏 선지에 대한 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외부 지문을 모르겠으면 너희가 아는 본문만 가지고만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무슨 말이냐면 보기 말고 나 지문 우리가 아는 194 열차잖아요. 그냥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얘 모르겠지만 판단하다 보면 분명하게도 지금 여기서 답이 도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빼고 봐도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분명하게도 194 열차에서 통사구조 반복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을 분명하게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1학년 때는 꽤나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다는 점.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 문법은 딱히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만 지켜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의문 부분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았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조금 어렵겠지. 그래도 얘도 어쨌든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 2개 골랐어? 너희 학교에서 3개 고르라는 거, 뭐 모두 고르라, 3개 고르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한 3년, 4년 전에 한 번 나오고 거의 처음이야, 지금. 그래서 몇 개 고르시오라는 문제형은 좀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 근데 그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어 있었고 내가 직전보고상 모의고사 때도 풀렸던 건데 이거 조항이 있었죠. 적용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모의고사 때도 풀렸던 게 이런 형태로 이 안에 보면은 잠깐 조항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례들을 연결하게끔 했었잖아요. 그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나왔다는 거. 그만큼 이게 뭐냐면요. 이 교과서에 있는 걸 학교에서 학습지 가지고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너희 학교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똑같아. 그 뒤에 보면은 다음 문제 보면은 문법에서 그 된소리대기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잠깐만 보면 답이 되는 선지. 이 다는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유형으로서 읽고 결국엔 요구하는 거는 다가 아닌가? 다가 어디 있어요? 다? 난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다 맞아요? 다? 아 이거구나. 아, 그치. 요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잘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적절성을 물어보는데 이게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거 실제로 너희한테 직전보고사 모의고사 때 문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냈었냐면 된소리대기 조항 관련해서 나는 이제 어감받침 관련해서는 냈었고 그때 이게 산불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유와 취지가 뭐냐면 산불은 어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례로서 그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스스로 그걸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넣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냥 단순 암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음은 변동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갈게요. 22번. 이거 어떤 취지예요? 그렇게 주구장창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 친구 여기 써놨네. 아주 잘했죠. 싫어서. 히읗탈락. 히읗탈락하고 자음군 단수나 구분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문법이라 보긴 힘들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뭐 우리는 수업했잖아요. 사실 두음 법칙이랑 뭐 사이소리, 사이시옷 혹시 몰라서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 요거 2개였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보면은 문법 부분은 웬만해서는 거의 다 맞힐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좀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은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문법보다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머지 기타, 매체, 담화, 다문화, 글쓰기 여기 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교과서 중심이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매체 특성 되게 쉬웠죠. 뭐 하이퍼링크 안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외부 지문인가 할 수도 있는데 그 수업 때 얘기했었어요. 그 이제 말하기 단원에서는 너희 학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형편없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는 거는 지문이 분명히 웬만해선 새로 나올 것이고 거기 안에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너희한테도 그런 새로운 지문을 주면서 풀렸잖아. 이렇게 나오죠. 분명하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어디 있지? 요거 이런 식으로 지문을 가지고 새로 준 다음에 너희들한테 선지해서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기존 기출에서 보이던 경향성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말하기 부분에서 나왔던 경향성이고 뒤에 넘어가면은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뭐 글쓰기 뭐 하는 부분 거기는 뭐 그냥 정말 교과서에 충실하게 나왔어요. 되게 쉬웠다는 거.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막 구석탱이 하나하나 있는 것들 찾아보면서 수업 안에 다 녹여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 주워 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때로는 갑자기 멍 때리다 보면 이게 어디 구석탱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너희 학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걸 수업에 다 녹여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구석탱이 있는 것들 하나씩 쳐다보면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그 뒤에는 이제 기본기를 갖췄다면은 응용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응용이라는 것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맞닥뜨린 것처럼 외부 지문 같은 것들. 근데 사실 응용이라는 게 해석한다는 게 외부 지문 해석이 1학년 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 스스로 너희 학교 기출에 대해서. 요령껏 풀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다는 걸 가정을 걸고 선지를 어떻게 찍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모르는 거 제쳐두고 그냥 아는 작품 기준으로 선지를 처리하잖아요. 그럼 거의 한 70, 80% 이상은 답이 도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면은 잘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는 다르다라고 내가 한번 시험 직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물론 선지를 천천히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도 맞지만 요령껏 찍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요령껏 찍는다는 게 시험장에서 내가 충격적인 거 봤어. 어제 대학고 1학년 수업하다가 시험지에 이게 그려져 있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어? 이거 20%를 노리는 거잖아. 적어도 한 2개, 3개 정도는 지운 다음에 하든가.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판단할 몇 개는 지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여기 펜 올려놓고 이렇게 뜩 떨어진 거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분명하게도 지울 수 있는 건 지운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해야지. 그러니까 요령껏 찍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험 분석에 대한 거는 뭐 간략하게 이 정도로 끝내고, 우리는 또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해서 달려야 되므로